제가 들려드릴 33번째 소설은요, 펄벅의 돼지입니다. 펄벅은 미국 작가고요. 생후 3개월 때 선교사인 아버지를 따라 중국으로 갔고 거기서 성장했습니다. 그녀는 중국인 유모 손에서 자랐으므로 영어보다 중국어를 먼저 배웠고요. 거의 중국인의 사고로 성장 과정을 보냈습니다. 미국에서 학업을 마친 후에도 선교사와 결혼해 중국에서 살았었고 남경의 대학에서 교수 생활도 했습니다. 돼지는 펄벅의 대표작입니다. 1931년에 발표했고요. 1932년에 돼지로 퓰리처상을 받았어요. 돼지 속편으로 2부와 3부도 출간했는데요. 2부는 아들들이란 제목으로, 3부는 분열된 집안으로 출간했습니다. 물론 돼지만큼 인기를 끌지는 못했어요. 그리고 1938년 노벨문학상을 수상했습니다. 펄벅이 명성에 비해서는 작품이 적은 걸 보면 아마 돼지가 노벨상을 수상하는 데 영향이 꽤 컸을 겁니다. 1960년대에는 한국에도 왔었어요. 한국에서 사회사업을 몇 년 동안 했었고 명예시민증도 받았습니다. 한국인이 주인공인 소설도 몇 편 썼습니다. 중국인보다 더 중국인을 잘 알고 있는 그녀의 소설 돼지는 1927년 국민당의 난징 공격을 앞뒤로 한 중국인의 실생활을 알 수 있습니다. 극심한 빈부 차이, 남녀 차이, 보장받지 못하는 중국인의 삶 등이 여과 없이 나옵니다. 소설이 꽤 길고요. 내용도 촘촘하지만 중요한 부분이 빠지지 않게 잘 요약했습니다. 그러면 이야기 시작하겠습니다. 왕눈은 농부고요. 6년 전 어머니가 죽고 늙은 아버지와 둘이 살고 있습니다. 그가 결혼을 하게 되었어요. 아내 될 사람은 그 지역에서 제일 부자인 황부잣집의 여종으로 이름은 오란이에요. 당시 여자들은 누구나 금반지하고 비단 옷을 받아야만 남편을 맞이려 해서 결혼 비용이 너무 많이 들어갔으므로 가난한 사람들은 여종과 결혼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왕릉의 아버지가 원한 며느리감은 예쁘지 않아야 한다는 거였는데 아들과 결혼하면 아이 낳고 살림하고 밭에 나가 일해야 하는데 예쁜 여자는 몸치장하느라 그런 걸 못할 거라는 거였어요. 그리고 부잣집 종년이 예쁘면 그 집 도련님들이 건드렸을 거라는 예상도 했습니다. 그러면서도 다른 선택지가 없었기 때문에 오란을 며느리로 맡기로 결정했습니다. 아버지는 황부잣집에 직접 가서 며느리감을 부탁했습니다. 왕놈은 도금한 금반지와 귀고리를 사서 황부잣집에 예물로 보냈고 결혼식 날 아침이 되었습니다. 어머니가 돌아가신 후로는 왕릉이 농사일과 집안의 모든 일을 하고 있었으며 그날 아침에도 평소처럼 불을 지피고 물을 끓였어요. 아버지에게 아침에 따뜻한 물을 갖다 주어야 했는데 그건 아버지의 아침 기침을 멈추게 해주었기 때문이었어요. 물에 찬 잎사귀를 늘 띄우지는 못했지만 돼지의 수확이 풍성해지면 그럴 수 있을 거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러나 오늘은 특별한 날이므로 찻잎을 띄우고 옥수수 가루죽을 쑤어 아버지에게 갖다 주었어요. 왕농은 정초부터 지금까지 몸을 씻지 않았으므로 오늘은 씻어야겠다고 생각했습니다. 물을 퍼내는 그에게 아버지는 새 사람이 들어올 텐데 차를 마시고 목욕한다고 물을 마구 쓰는 식으로 본을 보이면 살림을 해프게 할 거라면서 잔소리를 했습니다. 왕농은 몸을 씻고 하나뿐인 외출복인 푸른 무명바지 저고리에 긴 두루마기를 입었습니다. 그리고 황부잣집으로 갔습니다. 으리으리한 부자의 저택 규모에 놀라고 주눅이 들었어요. 노부인은 오란을 왕릉에게 소개했습니다. 오란은 산동지방에서 살다가 흉년이 들어 먹을 게 없자 그녀의 부모가 황부잣집에 팔았어요. 그때 10살이었고 지금은 20살이 되었습니다. 예쁘지는 않지만 몸이 튼튼하고 영리해 보이진 않지만 집에서 제일 꿋꿋하고 언제나 부엌에만 있었기 때문에 자기 아들이나 손자들이 추궁거리지 않았다고 노부인이 말해주었어요. 왕릉은 그녀를 자세히 보았습니다. 정직해 보이는 네모난 얼굴에 눈은 몽롱하게 검고 알 수 없는 슬픔이 깃들어 있었어요. 전족을 하지 않아서 발이 컸는데 그건 왕릉을 살짝 실망시켰습니다. 그녀가 자신이 보낸 귀걸이를 달고 반지를 끼고 있었으므로
왕릉은 이제 자기도 아내가 있다는 생각에 만족감을 느꼈습니다. 노부인은 오란에게 남편에게 순정하고 나중에 아들을 낳으면 데리고 와서 보여달라고 말했어요. 두 사람은 함께 그 집을 나와 왕릉의 집으로 갔습니다. 오는 길에 동전 2잎을 꺼내 설익은 복숭아 6개를 사서 오란에게 주었어요. 그리고 중간에 사당에 들러 향을 피우고 집으로 왔습니다. 그날 밤 사촌과 삼촌을 비롯한 7명의 손님을 초대했고 왕릉이 사다 놓은 돼지고기와 소고기와 생선으로 음식을 만들었어요. 그녀는 황부잣집에서 내내 부엌일을 했기 때문에 요리를 잘했고 상을 잘 차려냈습니다. 그리고 그들은 부부로서의 첫 밤을 보냈어요. 다음 날부터 왕릉은 삶이 이토록 호사스러울 수가 있는가 생각했습니다. 아침에 이불 속에 있다가 아내의 따뜻한 차를 받아 마실 수 있었어요. 밭에 나가 일을 하고 끼니 때가 되어 들어오면 말끔하게 식사 준비가 되어 있었습니다. 그가 나간 후에 오라는 가키를 들고 나가 마을 근처를 돌아다니면서 나뭇가지와 낙엽을 주워 모아서 집에는 땔감이 늘 쌓여 있었습니다. 왕릉은 나무를 살 걱정이 없어졌으므로 좋았어요. 그녀는 누가 시키지 않아도 묵묵히 일을 했습니다. 해가 지고 하루의 일이 끝나도 소에 여물을 주고 물이 떨어지지 않도록 길어다 놓기 전에는 절대 잠자리에 들지 않았습니다. 떨어진 헌 옷들은 다시 물레로 실을 뽑아 수선하였고 침구는 볕에 쬐고 이불깃은 깨끗하게 빨았습니다. 집은 놀랄 만큼 깨끗해졌고 제법 풍족한 살림살이 같았어요. 대갓집의 종으로 새벽부터 밤늦도록 고되게 일하던 그녀에게 이 정도의 일은 아무것도 아니었습니다. 그래서 슬며시 밭에 나와 밭일도 했어요. 한 대목을 읽어드리겠습니다. 오라는 꼭 할 말 이외에는 말하지 않았다. 왕릉은 큼직한 발로 집안을 걸어다니는 그녀의 모습을 보아도 또 네모진 얼굴을 보아도 약간 겁을 내는 듯하면서도 아무 표정도 찾아볼 수 없는 아내를 이해할 수가 없었다. 밤이면 그 부드럽고 탄탄한 육체의 촉감을 느낄 수 있었으나 날이 밝으면 언제나 입는 푸른 무명옷이 왕릉이 하는 모든 것을 가려버렸고 그녀는 충실하고 말없는 하녀 이상은 아무것도 아니었다. 왕릉은 때론 아내가 그 수없이 많은 뜰을 가진 황부잣집에서 무엇을 보아왔을까를 생각했다. 그녀의 삶, 그녀가 그에게 털어놓지 않은 삶은 어떠했을까? 그에겐 알 수 없는 일이었다. 어느 날 오라는 밭에서 일을 마치고 나서 애를 가졌다고 말했어요. 그 말은 마치 차를 가져왔어요 라던가 식사를 하세요 하는 것처럼 말을 했고 왕릉은 가슴이 울렁거릴 정도로 기뻤습니다. 아버지도 소리내어 웃으며 곧 손자를 볼 수 있다고 좋아했어요. 해산날이 가까워지자 왕릉은 해산을 도와줄 사람을 있어야 하니 황부잣집에서 아는 사람에게 부탁하는 게 어떻겠냐고 말했어요. 그러자 오라는 단호히 고개를 흔들었습니다. 그 부분입니다. 전 아들을 품에 안고서가 아니면 그 집을 찾아가지 않겠어요. 아이에게는 붉은 저고리와 붉은 꽃무늬를 놓은 바지를 입히고 머리에는 금부처를 수놓은 모자를 씌우고 발에는 호랑이를 그린 신을 신기고 나도 새 신발에 까만 공단으로 지은 새 저고리를 입고 내가 일하던 부엌에도 가보고 큰 마나님이 아편을 피우시는 대청에도 가서 우리 모자의 모양을 여러 사람에게 보이겠어요. 왕릉은 이제껏 아내가 말없이 일만 하는 사람인 줄 알았으나 이런 생각을 마음속에 품고 있다는 게 놀라웠어요. 그는 오란에게 돈이 필요하겠냐고 물었고 그녀는 은전 3입만 주면 좋다고 말했으며 큰돈이긴 하지만 한 입도 헤프게 쓰지 않겠다고 했습니다. 왕릉은 모아두었던 돈이 있었으므로 아내에게 주었어요. 돈도 귀하지만 첫 아이니까 비단 옷을 해주라고 말했습니다. 은전을 받고 오라는 은전을 가져보긴 처음이라면서 감동의 빛을 얼굴에 보였습니다. 왕릉은 평소 은전으로 뭘 사거나 할 때는 자신의 살을 베어내는 듯 했었지만 오늘만은 아무런 고통을 느끼지 않았는데 이건 처음 느껴보는 감정이었어요. 해산할 때가 되었습니다. 밭일을 하다가 오라는 얼굴에 진땀을 흘리며 낯을 놓더니 집에 들어가겠다고 말했어요. 그리고 자기가 부를 때까지 방으로 들어오지 말 것이며
탯줄을 끊어야 하니 갈대를 날카롭게 잘라 갖다 달라고 말했어요. 왕릉이 해가 저물어 집에 가니 식탁에는 김이 무럭무럭 나는 저녁밥이 기다리고 있었으며 아버지가 먹고 있는 중이었어요. 오라는 그 와중에도 저녁을 지어놓고 아이를 낳으러 방으로 들어간 거였습니다. 그녀는 아들을 낳았어요. 이제 들어오라는 말에 왕릉은 방으로 들어갔습니다. 방 안은 아직 피비린내가 났지만 깨끗이 정돈되어 있었고 오라는 옆에는 아들이 누워 있었어요. 그는 자랑스러움과 감격을 느꼈어요. 아내의 머리카락은 땀에 젖어 눈시울이 푹 꺼져 있었으며 그 모습은 그의 가슴을 찡하게 했습니다. 아내에게 장에 가서 누런 설탕을 한 근 사올 테니 끓는 물에 타먹으라는 말을 했어요. 다음 날 아침 오라는 평상시처럼 일어나 아침을 준비했습니다. 왕릉은 달걀을 50개 사서 빨갛게 물을 들여 동네 사람들에게 나누어 주었고 축하를 받았습니다. 그는 자기만큼 행복한 사람이 이 세상에 없을 것 같았으나 불안했어요. 가난한 사람에게는 행복을 방해하는 귀신이 많으며 행복할수록 더욱 조심해야 한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는 사당으로 가서 향을 피웠어요. 오라는 산후조리도 하지 않고 들러나와 일을 하기 시작했습니다. 온종일 일할 때는 아기를 헌 이불에 싸서 땅바닥에 눕혀두었고 울면 젖을 먹였어요. 그녀는 젖이 풍족해서 아무리 먹여도 넉넉했으며 안 먹일 때는 젖이 흘러서 대지를 적셨어요. 겨울이 왔고 왕릉은 점점 풍족해져 갔습니다. 삼촌은 곡식에 있기도 전에 현금을 얻기 위해 내다 팔았고 게으른 숙모는 맛있는 음식만 찾고 시장에서 새 신을 사고 싶다고 안단을 했지만 오라는 남편과 아버지, 아기의 신을 직접 만들었어요. 옹기 그릇에 금이 가면 다른 아낙네들처럼 버리고 새 것을 사지 않고 진흙으로 틈을 메우고 숯불에 구워 새 것같이 만들었습니다. 또 동네에서 병든 돼지를 잡아서 팔았을 땐 사서 바로 먹지 않고 소금에 푹 절였고 닭도 창자를 빼내고 소금을 넣어서 말렸어요. 왕릉의 집 천장엔 돼지다리와 말린 닭이 매달려 있었습니다. 겨울이 되어 동북쪽 사막의 찬바람이 살을 에일 듯 불어와도 왕릉의 가족은 풍성하게 살 수 있었습니다. 그 해는 풍년이었고 상당한 은전을 가질 수 있었어요. 그들은 벽 뒤에 구멍을 파 은전을 넣은 후 진흙을 발랐습니다. 설날이 되었고 오라는 돼지기름과 쌀과 설탕으로 떡을 만들었고 장식을 했습니다. 그건 부자들이 먹는 음식이어서 왕릉은 으쓱한 기분이 들었어요. 그들은 떡을 광주리에 담고 새 옷을 입은 후 아들을 안고 세배를 하러 황부잣집을 찾아갔습니다. 그 집에 들어가는 기분은 처음 오란을 데리러 왔을 때와는 많이 달랐어요. 왕릉은 기죽지 않았고 그 집 하인들을 손아래 사람이 대하듯이 말했습니다. 황부잣집은 서서히 몰락하고 있었어요. 젊은 5명의 자식들은 돈을 헤프게 썼고 영감님은 자꾸 첩을 얻었으며 마님은 아편을 피우느라 돈이 풍풍 빠져나오고 있었습니다. 황부자는 땅을 조금 내놓았는데 그 땅은 남쪽 성 밖에 있는 곳으로 위치도 좋고 언제나 해자에서 물을 끌어들일 수 있으므로 항상 나락만 심었던 훌륭한 땅이었어요. 왕릉은 자기가 그 땅을 사기로 결심했습니다. 그동안 그만한 돈을 모아두었고 황부잣집 소유였던 땅을 산다는 건 땅 이상의 의미가 있었어요. 대리인을 통해 땅을 샀는데 대리인은 돈을 받으며 이걸로 큰마님이 며칠간 쓰실 아편값이 되었다고 말했습니다. 그 말은 자신과 황부자 사이에 있는 거리는 강물처럼 건널 수 없는 것임을 느끼게 했어요. 왕릉은 분노에 차서 침실벽에다 몇 번이라도 은전을 메우고 지금의 이 한떼기 땅은 문제도 안 될 만큼 황부자의 땅을 많이 사고 말겠다고 결심했습니다. 그리고 오란이 2번째 임신을 했다고 말했습니다. 그는 가을 추수 때 아내가 일을 못하게 될 걸 생각하니 짜증이 났고 바쁠 때 아이를 낳게 된 것에 대해 볼멘소리를 했습니다. 가을이 되었고 오라는 오전에 일을 하다가 괭이를 놓고 집으로 들어갔어요. 해가 질 무렵에 아내가 다시 들에 나왔는데 배가 홀쭉해져 있었고 기진맥진해 보였습니다. 들어가 누워있으라고 말하려다가
아내가 아이 낳기에 고생한 것만큼 자신도 일에 지쳐서 못 견딜 지경이라는 생각을 하며 그 말을 안 하고 아들인지 딸인지만 물었어요. 오라는 아들이라고 대답했습니다. 그는 만족스러웠어요. 그 해도 풍년이었고 곡식을 팔아서 다시 벽 구멍에다 은전을 모아 나갔습니다. 황부자집에서 산 땅은 토질이 좋아 이제까지보다 2배나 추수할 수 있었어요. 그 땅이 왕릉의 소유란 것을 이제는 마을 사람들이 다 알게 되었고 왕릉을 이장으로 떠받들자는 말까지 나왔습니다. 왕릉의 삼촌은 절약하지 않아서 점점 가난해졌고 왕릉이 부양하게 될 상황이 되었습니다. 예전에 왕릉의 집이 가난했을 때 삼촌이 도와주었었고 삼촌은 아버지의 동생이므로 조카의 부양을 받을 권리가 당연히 있었어요. 숙모는 게을렀고 그 자식들도 마찬가지였습니다. 그러는 중에 오라는 셋째 아이를 가졌고 딸을 낳았어요. 왕릉은 분노가 치밀어 올랐습니다. 삼촌에게 뜯기는 돈 때문이기도 했고 집안 식구가 하나 더 늘었다는 부담감도 있었어요. 게다가 딸은 부모에게 속하는 자식이 아니라 다른 집안을 위해 태어나는 거라는 관념이 박혀 있었으므로 새로 태어난 딸아이 얼굴도 보려고 하지 않았어요. 여름이 되었고 가뭄이 들었습니다. 죽으리 물다에 김을 매도 전답은 마르고 갈라졌어요. 황부자에게 산 해자 옆의 논에서만 겨우 소출이 있었고 거기서 추수한 쌀을 팔아 은전을 벌어들였습니다. 그는 그 땅 옆에 붙어있는 땅도 사기를 원했고 점점 망해가는 황부자는 냉큼 그 땅을 팔았습니다. 새 땅은 처음 산 땅보다 2배는 넓었어요. 하지만 몇 달이 지나도 비는 내리지 않았고 오라는 넷째 아이를 임신했습니다. 이제 쌀도 떨어지고 밀도 떨어져 한 주매의 콩과 옥수수만 남았으며 식량을 달라고 찾아온 삼촌을 그냥 돌려보낼 수밖에 없었어요. 삼촌은 동네를 돌아다니며 왕릉의 집에는 먹을 게 쌓여있다는 소문을 냈고 동네 사람들이 쳐들어왔습니다. 그러나 그들은 왕릉의 집에서 겨우 한 줌의 콩과 옥수수만 찾아냈어요. 왕릉은 만약에 돈이나 식량을 갖고 있었다면 다 빼앗겼을 텐데 땅은 아무도 뺏어가지 못한다는 걸 깨닫습니다. 땅이 최고며 자신의 땅이 있다는 게 다행스럽고 자랑스러웠어요. 먹는 게 없어서 날이 갈수록 허리끈은 헐렁해져 갔습니다. 왕릉은 자신의 삶이 막 무르익으려던 참에 이런 식으로 박탈당해야 하는 것에 분노가 치밀었어요. 그는 하늘에다 대고 두 팔을 휘두르며 욕을 했고 어느 날은 굶주려 후들거리는 다리를 이끌고 사당으로 가서 향도 피우지 않은 채 그냥 앉아만 있다가 오기도 했습니다. 점점 모두들 누워있었고 마을 사람들은 말라버린 겨울 들판을 헤매면서 풀뿌리까지 캐다 먹었습니다. 동네에는 이제 풀 하나, 나무뿌리 하나조차 없었어요. 왕릉에 투실투실하던 애들도 여율대로 여유여서 갈비뼈가 앙상하게 드러났고 아직 강보에 쌓인 딸은 울지도 못한 채 입은 늙은이 모양으로 언저리가 오므라들고 검은 두 눈이 부모를 멀거니 쳐다보았어요. 같은 마을에 살고 있는 칭서방은 사람들이 이젠 죽은 사람 고기까지 먹고 있다는 말을 전해주었습니다. 굶어 죽기 전에 여길 떠나 남방으로 가야 한다고 했어요. 그러나 오라는 곧 해산을 할 기미가 보였습니다. 오란의 얼굴은 살이 하나도 남아있지 않았고 울퉁불퉁한 뼈들이 가죽 밑에서 돌처럼 붉어져 나와 있었으며 뱃속의 아이는 여인 아랫배에 응어리진 열매처럼 매달려 있었습니다. 칭서방은 집에 파묻어 두었던 마지막 식량인 팥 2줌을 꺼내 왕릉에게 갖다 주었어요. 자신은 이제 늙었고 자식도 없으니 그냥 죽어도 괜찮다는 거였습니다. 왕릉은 파 2줌을 보고 달려드는 아이들을 물리고 해산을 하려는 오란에게 주었어요. 오란은 역시 아무도 못 들어오게 하고 딸을 낳았는데 아기는 나오자마자 소리도 내지 못한 채 죽었습니다. 아기의 시신은 말라서 한 줌의 뼈와 가죽뿐이었어요. 밭에 흙을 파다가 물에 풀어 먹었고 고통스러운 날이 이어졌습니다. 왕릉은 남방으로 떠날 결심을 했어요. 은전 2잎을 갖고 있었는데 그 돈으로 기차표를 사서 모두 남방으로 떠났습니다. 남방은 화려한 도시였고 날씨도 좋았으며 가뭄의 흔적은 찾아볼 수 없는 신세계였어요.
고향에서는 돈이 있어도 살 수 있는 게 없었는데 여기는 돈만 있으면 시장에 먹을 것이 지천이었습니다. 흥청망청 화려했고 부자들도 많았고 중류층도 많았지만 흉년을 피해 몰려든 이주민들도 많아서 도시의 한편은 거지처럼 살고 있는 집단이 있었고 왕농 일가도 거기에 속했습니다. 그들의 움막이 줄지어 있는 곳에 왕농 가족도 움막을 치고 기거할 곳을 마련했어요. 남은 돈으로 먹을 걸 사서 오랜만에 가족은 배를 채웠습니다. 이제 돈 한 푼 없는 도시 거지로 뭔가를 해야 했어요. 대부분 국어를 해서 먹고 살았지만 왕농은 차마 그걸 할 수는 없어서 인력거 꾼으로 나섰습니다. 하루 종일 뼈가 부서지게 손님을 실어날라도 저녁에 인력거 대여료를 내고 나면 동전 한 잎이 겨우 남았어요. 오라는 국어를 나섰어요. 안 하겠다는 애들까지 다부지게 야단쳐서 불쌍한 거지 신용을 내게 했습니다. 수입은 많지 않았지만 인력거를 끄는 것보다는 괜찮았어요. 그들의 피 같은 수입으로 아침이 되면 밥그릇을 들고 움막에서 나온 사람들과 떼지어 공설 식당으로 가서 쌀죽을 사 먹었어요. 하루 벌어 하루 살아가는 날이 지속되고 그조차 늘 배고픔으로 시달렸습니다. 어느 날은 왕릉이 움막에 돌아오니 배추와 돼지고기가 끓여지고 있었는데 그건 둘째가 고깃간에서 훔쳐온 것이었어요. 왕릉은 둘째를 때렸고 고기를 꺼내 버렸으나 오란이 다시 주워와 씻어서 애들과 아버지에게 먹였고 왕릉만 먹지 않았습니다. 왕릉은 어서 자신의 대지로 돌아가야 한다는 생각을 했어요. 가난한 사람들은 딸을 팔아서 살아가는 사람들이 많았습니다. 오란도 가난 때문에 황부잣집에 팔렸던 거였어요. 주변 사람들은 왕릉에게 딸을 팔라는 말을 자주 했습니다. 어떤 사람은 지난해 두 딸을 팔아 이제까지 살고 있으며 지금 임신하고 있는 마누라가 딸을 낳으면 몇 년 후에 또 팔 거라는 말을 했습니다. 하지만 왕릉은 죽어도 그런 짓을 할 수는 없다고 생각했어요. 오란도 차라리 딸을 죽이면 죽였지 팔지는 않겠다고 했습니다. 그러나 부잣집은 종들도 좋은 옷을 입고 은을 입힌 상아 젓가락으로 좋은 음식만 먹는다는 말을 듣고 나서는 이렇게 죽지 않을 정도로 겨우 먹고 살 바엔 딸도 팔려가는 게 차라리 낫지 않을까 생각했습니다. 그는 오란에게 황부잣집에서 매를 맞은 적이 있냐고 물었어요. 오란은 가죽끈으로 매일 맞았다고 대답했습니다. 그리고 얼굴이 조금이라도 예쁘면 주인댁 서방님들이 추근데다가 실적 나면 청지기들이 차지가 되는 거라는 말도 했어요. 이런 말을 들으면서 왕릉은 딸을 팔 수 없다는 생각을 했지만 한편으로는 딸이라도 팔아 북쪽에 있는 자신의 대지로 돌아가고 싶은 욕망을 버리지 못했습니다. 그 즈음 군인들이 도시를 점령하기 시작했어요. 전쟁이 난다는 소문이 돌고 부자들은 앞다투어 도시를 떠나기 시작했습니다. 도시는 흉흉해지고 가난한 사람들은 폭도로 변해 부자들이 집으로 몰려가 빈집을 털었습니다. 왕릉은 그런 무리에 섞이지는 못했지만 소란한 틈을 타 대궐 같은 집으로 들어가 보았어요. 거기서 도망치고 있는 부자를 만났고 그는 겁에 질려 왕릉에게 갖고 있던 돈을 털어주었어요. 누런 은전을 한아름 받아든 왕릉은 이제 돌아갈 수 있다는 기쁨에 쌓였습니다. 그들은 드디어 고향으로 돌아왔어요. 돌아오면서 부자에게 받은 돈으로 벼, 밀, 옥수수 씨앗을 사갖고 왔으며 밭을 갈 황소를 사고 농사를 시작했습니다. 층서방은 그동안 살아있었어요. 부인은 굶어 죽었고 딸은 죽을 것 같아 군인에게 주었으며 그도 거의 죽을 지경에 이르러 있었습니다. 왕릉은 층서방에게 씨앗을 나누어주고 황소를 가지고 그의 밭을 갈아주었어요. 그는 층서방이 마지막 양식이었던 팥을 주었던 걸 잊지 못하고 있었습니다. 왕릉은 밥 먹는 시간도 아까울 만큼 열심히 일했고 너무 힘들면 그대로 밭이랑에 누워서 포근한 흙기운을 느끼며 한잠 달게 자고 나면 거뜬했습니다. 오란도 쉬지 않고 일했어요. 그들은 성 안에 들어가서 침대와 탁자와 의자들과 가마솥을 사고 필요치는 않았지만 여유가 있었으므로 꽃이 그려진 찻병과 예쁜 찻잔들을 샀습니다. 집은 나날이 새로워졌어요. 대청 탁자 위에는 향로가 놓이고 향불과 큼직한 촛불이 춤을 추었습니다. 그리고 어느 날 오라는 한 무더기에 보석을 내놓았어요. 그녀는 부자들이 피신할 때 폐물을 어디에 감추는가를 알고 있었으며 남방의 혼란스러운 도시에서 부잣집 벽 위 헐거운 벽돌 속에서 그걸 찾아낸 거였어요.
왕릉은 수많은 보석을 보며 망연자실했습니다. 꿈에도 생각할 수 없었던 형형색색의 보석들이 침침한 방 안에서 찬란한 광채를 내는 걸 꿈처럼 보고 있었어요. 그는 불이 나게 그걸 헝겊으로 단단히 쌌습니다. 오라는 보석을 팔기 전에 진주 2개만 달라고 했어요. 그걸 말할 때 오라는 장난감이나 과자를 조르는 듯 보였습니다. 그저 가지고 있다가 이따금 만져만 보겠다는 말에 왕릉은 2개의 흰 진주를 오란에게 주었습니다. 오라는 만족한 표정으로 진주를 잘 간직했어요. 왕릉은 황부잣집으로 갔습니다. 황부잣집은 이제 다 망해 있었습니다. 남은 땅을 팔고 싶었지만 그 지역에서는 그걸 살 만한 사람이 없었어요. 그 땅을 왕릉이 다 사들였습니다. 이제 왕릉은 부자가 되었어요. 땅이 너무 많았고 쌓아두기에는 너무 많은 수확이 있었으므로 소와 말, 돼지를 사고 집을 더 크게 짓고 사람들을 고용해야 했습니다. 칭서방을 집에 들여 오른팔처럼 일을 같이 하게 되었어요. 오라는 또 임신을 하였고 이제는 여유가 있어 해산을 도와줄 사람을 들여도 되었지만 여느 때처럼 혼자 출산을 했습니다. 이번에는 아들과 딸 쌍둥이를 낳았어요. 왕릉은 더 이상 바랄 게 없을 만큼 만족스러웠습니다. 다만 한 가지 걱정은 맏딸이 말할 때가 지나서도 말을 하지 못하고 배시시 웃기만 하는 거였어요. 그 애를 낳던 애의 흉년으로 몹시 굶어서 그런 거라고 생각해서 왕릉은 딸이 불쌍하기만 했습니다. 게다가 한때는 그 딸을 팔 생각까지 했었으므로 그 잘못을 보상이라도 하려는 듯이 딸을 더 귀여워했어요. 이후 10년 동안 풍년이 계속되었습니다. 왕릉은 집을 더 짓고 느리고 머슴도 더 들였습니다. 칭서방은 이 모든 걸 왕릉과 함께 했고 항상 정직하고 성실했습니다. 이들이 주고받았던 한 줌의 팥과 씨앗은 그들을 형제처럼 만들어 놓았지만 칭서방은 자신이 고용된 사람이라는 겸손함을 잃지 않았어요. 왕릉은 부자는 되었지만 그를 몰랐어요. 계약서에 서명을 할 때 이건 곤란한 문제가 되었고 은근히 얕잡혀 보였습니다. 그는 아들 둘을 서당에 보내 글을 배우게 했어요. 이후 모든 계약과 거래에는 아들을 데리고 갔었는데 간혹 틀린 글자를 지적하거나 수정을 당당히 요구하는 아들을 보면 뿌듯함이 말도 못하게 컸습니다. 그 해에 홍수가 나서 논밭이 다 잠겼고 물이 빠지기를 기다려야 하는 날들이 이어졌어요. 먹고 싶은 대로 먹고 자고 싶은 대로 자고 놀고 싶은 대로 놀아도 시간이 남았습니다. 게다가 농사 외의 일들은 머슴들이 하고 있어서 왕릉이 해야 될 일은 찾아도 없었어요. 왕릉의 아버지는 아들이 부자가 되었어도 정신이 오락가락해서 즐기지는 못한 채로 과거처럼 뜨거운 물에 찻잎을 띄우는 것도 돈을 아끼지 않는다는 잔소리를 했습니다. 어느 날 왕릉은 오란을 바라보았어요. 그가 아내를 이렇게 집중해서 바라본 건 처음이었습니다. 아내는 거친 피부에 윤기 없이 태색한 머리카락으로 아름답거나 명랑한 구석이 전혀 없어서 지주의 아내로는 절대 보이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그동안 아내가 해낸 일들을 생각하면 나무랄 수는 없다고 스스로를 다스렸어요. 그러면서도 마음속에서 치솟는 짜증을 어쩌지 못했습니다. 올 안의 모든 것이 너무 보기 싫었지만 그 중에서도 가장 흉측한 부분은 무명 신발을 걸친 전족을 안 한 커다란 발이었어요. 그가 발을 보고 있다는 걸 알아차리자 오라는 발을 걸상 밑으로 감추며 너무 어려서 팔려갔기 때문에 어머니가 발을 묶어주지 않았다고 자신 없게 말했습니다. 작은 딸은 꼭 묶어주겠다고도 했습니다. 왕릉은 이제 밖으로 나가 번화가 찻집으로 가서 차를 마셨어요. 그리고 뚜첸이라는 예전에 황부잣집 소실로 있던 여자를 통해 기생일을 하는 여자를 만났습니다. 그녀의 이름은 렌화였어요. 렌화는 세상에 이런 사람이 있을까 싶을 정도로 예쁘고 날씬했어요. 작고 나긋나긋한 손과 흰 피부에 공단신을 신은 발은 한 주먹으로도 칠 수 있을 만큼 작았습니다. 왕릉은 그날부터 렌화를 만나기 위해 살고 있는 사람처럼 되어갔어요. 인간이 시달리는 어떤 병보다도 더 심한 병을 앓게 되었습니다. 목마른 사람이 바닷물을 마시면 더 갈증이 나서 발광을 하듯
사랑에 굶주려 끝도 없는 열정에 괴로웠습니다. 밤마다 레나를 찾았고 그녀를 위해 아낌없이 돈을 썼어요. 또 자신의 촌티를 벗기 위해 변발을 자르고 매일 목욕을 했으며 옷감을 사들여 오란의 바느질이 아닌 성안의 바느질집에 갖다 주었습니다. 또 황부자가 신던 검은 벨벳신을 신었어요. 그리고 어느 날은 오란이 갖고 있던 2개의 진주를 달라고 했습니다. 오란은 쭈글쭈글한 거친 손을 품에 넣어 조그만 주머니를 꺼내 남편에게 주었어요. 왕릉의 손바닥에 놓여진 진주는 햇빛에 부드럽게 빛났고 왕릉은 그걸 레나에게 주기 위해 갖고 나갔습니다. 빨래 방망이질을 하는 오란의 눈에는 구슬 같은 눈물이 흘러내렸어요. 왕릉은 이 남자 저 남자의 손을 거쳐야 자기 순서가 오는 레나를 혼자 차지하기 위해 첩으로 집에 들였습니다. 새로 전각을 만들고 화려하게 치장했으며 연못까지 파서 금붕어를 넣었어요. 8월 눈부시게 밝은 날 레나는 왕릉의 집으로 들어왔습니다. 레나가 보기보다 나이가 꽤 들었다고들 했지만 왕릉의 눈에는 그저 예쁜 여자로만 보였어요. 레나의 수발을 들기 위해 뚜첸이 따라 들어왔습니다. 오라는 레나와 뚜첸에게 적의를 품었지만 여전히 일을 하며 하던 대로 살았습니다. 레나는 하루 종일 방에 누워 초록빛 여름 비단옷과 허리에서 잘라버린 작고 몸에 꼭 끼는 웃옷과 밑에는 펑퍼짐한 바지 외에는 아무것도 걸치지 않고 사탕 절임과 과일을 먹었으며 왕릉은 그러한 모습에 한없이 취했습니다. 왕릉에겐 레나의 섬세한 손과 가냘픈 몸매가 이 세상에 다시 없을 아름다운 것이었으며 사랑을 먹고 마시는 만족감에 살았습니다. 정신이 없는 아버지는 레나를 들인 것에 대해 역정을 냈지만 지속적이진 않았어요. 어느 날 레나는 왕릉의 가엾은 바보 딸에 대해 나쁘게 행동했고 그건 왕릉을 화나게 했습니다. 레나는 낭비벽이 심했고 먹는 것과 입는 곳에 돈이 많이 들어가는 데다가 자기가 가장 아끼는 딸을 나무라니 왕릉은 참을 수가 없었습니다. 레나가 아직 예쁘기는 해도 그전과 같은 전적인 사랑에서는 조금씩 벗어나고 있었어요. 여름이 가고 가을이 왔습니다. 물이 빠져나간 대지는 건조하고 차가운 바람이 불고 태양이 쏟아지고 있었어요. 왕릉의 깊은 가슴 속에는 솟구쳐 오르는 소리가 있었습니다. 애욕보다 더 깊은 땅에 대한 심각한 외침소리가 그를 일어서게 했습니다. 그는 두루마기와 우단신과 버선을 벗어버리고 괭이와 쟁기를 들고 보리씨를 뿌리러 칭서방과 머슴들을 데리고 밭으로 나갔습니다. 대지는 왕릉이 남방에서 돌아왔을 때 그가 도시에서 받은 마음의 상처를 풀어주었듯이 이번에도 그를 열병과 같은 애욕에서 건져내 주었습니다. 레나는 왕릉의 놀이개고 만족의 대상이며 오라는 안주인으로 집안을 관리하는 나름의 규칙이 자리를 잡았습니다. 왕릉은 이제 그 지역의 가장 큰 부자로 설날이 되면 마을 사람들이 세배를 왔고 음식을 차려서 그들을 먹였습니다. 유씨라는 커다란 곡물가게를 하는 집의 14살 먹은 딸과 큰아들과의 약혼이 성사되었어요. 큰아들은 남부의 도시로 가서 공부를 하고 견문을 넓히겠다고 했습니다. 농사에 뜻이 없는 아들에게 왕릉은 실망했지만 자신의 미래를 당당하게 말하는 아들을 보니 함부로 할 수는 없었어요. 게다가 어느새 코 밑엔 수염이 보송보송 나기 시작했으며 살결은 매끄럽게 빛났고 키가 후리후리하게 커버린 아들의 말을 반대하지 못했습니다. 큰아들을 남방으로 보내고 둘째는 훌륭한 상인을 만들기 위해 큰아들의 사돈인 유씨의 가게에 보냈습니다. 쌍둥이들은 어느새 9살이 되었고 딸은 전족을 하기 위해 발을 묶었어요. 왕릉이 아픔을 참는 딸을 안쓰러워하자 딸은 발을 묶지 않으면 엄마가 아버지한테 사랑을 받지 못한 것처럼 너도 그렇게 된다는 말을 했다면서 아파도 참겠다고 했습니다. 그는 오란이 자기가 남편의 사랑을 받고 있지 못하는 걸 딸에게 말했다는 걸 알게 되어 가슴이 아팠습니다. 그러는 사이에 오란은 몸이 점점 안 좋아져 가고 있었어요. 몸은 여유였고 뱃속에 불덩이가 들어있는 것 같다고 말했습니다. 지난 3년 동안 그녀의 배는 임신한 것처럼 불룩해 있었고 왕릉은 그녀를 그저 탁자나 의자나 정원의 나무 보듯이 보아왔기 때문에 그 변화를 알아차리지 못했던 것 같습니다.
의원은 오라니 자궁 속에 어른 머리통만한 돌멩이가 들어있으며 심장과 위가 다 탈이 났다는 말을 했습니다. 왕릉은 의원이 돌아간 다음 오란이 생애의 대부분을 보낸 어둠침침한 부엌으로 들어가 보았어요. 아내가 세월을 보낸 이 부엌. 그는 아무도 없는 부엌에서 그을린 벽을 보며 한참 동안 실컷 울었습니다. 오라는 몇 달이나 빈사 상태로 침대에 누워 앓았어요. 그 기간 동안 왕릉은 모든 일을 칭서방에게 맡기고 오란 옆을 지키며 간호를 했습니다. 오란이 자리에 눕자 그녀의 존재가 가족에게 얼마나 소중한 것이었음을 알 수 있었어요. 왕릉은 오란에게 당신 병을 고칠 수만 있다면 땅이든 뭐든 다 팔아도 아깝지 않다고 말했습니다. 오란은 죽기 전에 큰아들 결혼을 시키고 싶어 했어요. 남방에가 있는 아들을 불러 약혼한 유신애와 혼인을 했습니다. 며느리는 정숙했고 예쁘면서도 교만한 태가 보이지 않아서 만족스러웠어요. 그녀는 정성껏 시어머니인 오란을 간호했고 왕릉은 성안에 가서 가장 좋은 관을 사드립니다. 그것도 오란을 기쁘게 했어요. 어느 날 오란은 숨을 거두었습니다. 그리고 며칠 후 며느리 죽음에 충격을 받은 아버지도 죽었어요. 왕릉은 아내와 아버지의 장례식을 함께 치루었습니다. 점장이가 전한 장례일은 한창 좋은 봄날이었어요. 묘터는 언덕진 좋은 장소를 골랐습니다. 왕릉은 자신도 죽으면 그곳에 묻힐 거라는 생각을 했어요. 장례는 성대했고 다 끝나고 왕릉은 집으로 돌아왔습니다. 그 대목입니다. 관을 묶고 흙을 덮어 봉분을 하자 그는 가마를 먼저 돌려보내고 묵묵히 혼자 걸어 집으로 돌아왔다. 가슴이 메이는 슬픔 속에 이상하게도 뚜렷한 하나의 생각이 떠올라 그의 마음을 괴롭혔다. 그것은 어느 날 오란이 목가에서 빨래를 할 때 그녀가 가졌던 진주 2개를 억지로 빼앗은 일이었다. 그건 빼앗지 말아야 했다. 나는 그 무덤에 내 삶에서 훌륭했던 처음의 절반 이상인 그 무엇을 묻었다. 나도 절반은 그 속에 묻힌 것이다. 앞으로 내 인생도 달라질 것이다. 왕릉은 눈물을 흘렸다. 아들들의 제안으로 황부잣집의 저택을 왕릉이 사들였습니다. 그 쳐다볼 수조차 없었던 저택이 이제 그의 소유가 되었어요. 그는 이룰 수 있는 것들을 다 이루었습니다. 둘째도 혼인을 시키고 쌍둥이 딸도 사돈인 유씨 작은아들과 혼처를 정했습니다. 르나는 살던 집에 살고 아들들은 황부잣집의 저택에서 살고 왕릉은 바보딸을 돌보면서 자기를 따르는 어린 여정을 데리고 그의 첫 번째 집에서 살았어요. 막내 아들은 18살이 되었고 말없는 청년으로 공부에만 집중하고 있었습니다. 막내는 삼국지와 수호지를 읽으며 소설 같은 모험적인 꿈을 간직해 나갔어요. 어느 날 이제 나라에 큰 전쟁이 일어날 것이며 지금까지 생각도 못했던 혁명과 투쟁과 전쟁이 지나간 뒤에는 진정 자유로운 해방이 올 것이니 자신은 군인이 되겠다고 말했습니다. 셋째는 그렇게 군인이 되기 위해서 집을 떠났습니다. 이제 왕릉은 70살이 넘었고 점점 몸이 불편해져 갔어요. 그 사이 칭서방이 죽었고 왕릉은 칭서방을 아버지와 오란이 묻힌 부근에 묻었습니다. 이제 손자들도 많아졌으며 더는 아무 걱정이 없었지만 바보 딸이 걱정되었어요. 그러자 그의 어린 몸종 리화가 딸을 계속 돌봐주겠다고 말했습니다. 왕릉은 독약을 한 봉지 주면서 자기가 먼저 죽게 되거든 이걸 딸에게 먹여달라고 리화에게 부탁했어요. 더 기력이 없어지자 왕릉은 자신의 관을 준비했습니다. 이제 먹고 마시는 것과 땅 이외에는 아무 생각도 하지 않게 되었어요. 한 줌의 흙을 손바닥에 올려놓고 손가락 사이에 생명이 그득한 기분을 느꼈습니다. 흙을 들고 있으면 흐뭇했어요. 그의 대지와 그가 들어갈 관을 생각했으며 온순한 대지는 그가 찾아갈 때까지 서두르지 않고 기다려줄 거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아들들은 자주 병문안을 왔어요. 큰아들은 성내의 부자들을 대표해서 요직을 맡았고 작은아들은 커다란 곡물상을 차리는 중이었습니다. 어느 날 두 아들의 대화 중 땅을 팔아야 한다는 말을 알아듣는 왕릉은 땅을 팔아서는 안 된다고 소리 지르며 울었어요. 아버지가 울자 아들들은 땅을 팔지 않겠다고 아버지를 열심히 달랬습니다. 소설은 여기서 끝입니다.
책을 읽는 동안 오란에게 마음이 쓰이는데요. 희생과 헌신은 거룩하지만 그게 불편한 건 그녀 자신은 행복했을까라는 의문 때문이죠. 모든 사람에게는 갖고 싶은 게 있습니다. 왕릉은 땅이었고요. 그의 자녀들은 땅을 수단으로 한 다른 것의 소유였어요. 그렇다면 오라는 무엇이었을까요? 그녀가 갖지 못한 것들, 전적을 한 작은 발, 2개의 진주. 그런데 그 외에는 잘 찾아지지 않습니다. 벗어나지 않았던 그녀의 부엌이 다른 소망을 가린 건 아닌지요. 왕릉의 가족은 행복하지 않아 보여요. 이제 돈도 많은데 절대로 행복하지 않아 보입니다. 그건 오란이 엄마가 행복하지 않아서입니다. 행복한 가정의 조건은 구성원이 모두 행복해야 합니다. 한 명이라도 행복하지 않으면 그 가정은 행복한 가정이 아닙니다. 우리는 나이가 들면서 행복에 대해 더 많이, 더 자주 생각하곤 하죠. 그게 너무 추상적이거나 광범위하면 잘 안 찾아지겠지만 범위를 좁히면 찾아집니다. 좋은 순간들, 좋은 기억들, 이게 모이면 행복하다는 생각을 하게 될 겁니다. 어떤 것이든 순간이 모여서 그 시절을 만드니까요. 그래서 갖고 싶은 걸 갖기 위해 최선을 다하는 것, 그게 아주 작은 사치일지라도 그걸 갖는 게 나쁘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오라는 평생 자기 자신을 희생해서 왕릉과 자녀들에게 딛고설 수 있는 대지가 되어주었어요. 집안에 누군가 한 사람 그런 존재가 있어야 한다면 그건 엄마가 하는 게 답일 겁니다. 왜냐하면 가장 유연하게 중심에 설 수 있는 게 엄마이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거기엔 조건이 있죠. 가족들이 그걸 다 알고 인정할 때 엄마의 헌신은 가족들이 값진 실체적 자산이 되는 겁니다. 하지만 그 거룩한 역할을 오라는 인식하지 못했어요. 그녀는 죽을 때까지 좀 억울해하면서 자신을 높이지 못했습니다. 그게 오란의 가장 큰 불행 아니었을까 합니다. 오늘은 여기까지입니다. 듣느라고 수고하셨어요. 좋은 책 가지고 다시 만나요.